전장현과 달목이 전달. 안녕하십니까. 전장현과 달보기 전달 돌아왔습니다. 박경석입니다. 어유 박수. 우리 네, 보조사회자. 맨날 보조사예요. 예, 보조사회자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아,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아, 그래요? 누가 아주 준비했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실 분을 모셔왔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이야, 그럼요. 스카우트 잘하시네요. 아, 그럼요. 지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조례들을 이제 폐지를 2개를 했고, 예, 이미 했고, 그리고 탈설 2개 지원, 뭔데요? 예, 학생인권 조례랑, 학생인권 조례 또. 예, 그리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예, 두 운영하는 가지가 조례, 이미 예, 폐지됐어요. 예, 폐지됐습니다. 폐지됐고 예, 예. 지금 탈설 지원 조례도 6월 달에 또 시의회가 열리면 예. 폐지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예상돼요? 예, 예상이 되고 있어서 못할 것 같은데 김정아 무서워서. 아, 제발 그래 줬으면 예, 예. 나를 좀 무서워해 줬으면 예. 관심이 많은 주제. 특히 우리 전달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이거 꼭 들어야 돼요. 그죠? 네. 근데 누구를 모셨나요? 아, 아주 중요한 분이 바로 중요해요? 옆에 저 옆에 있었어요? 네네. 저희가 예, 우리 전달 제작팀하고 여러 번 회의를 네. 했는데 우리 딱 이분 하니까 모두 다 우와 하고서 이제 딱 해가지고 제가 그래요?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야 우리 이 전달에 교수님은 처음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 재가련승님 모셨습니다. 와.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갈련숙이라고 하고요. 비정규 노동자입니다. 네, 학생들한테 강의도 하고 연구 활동하고 가끔 뭐 필요하면 팔뚝질도 하고 그러면서 책도 쓰고. 네, 책도 쓰고. 그래 책도 썼네요. 네, 네. 우리 그러면 우리 광고나 한번 하고 갈까요? 광고. 국민연금 가치선언. 예, 불안을 넘어 연대와 공존으로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가격 17,000원. 이 책을 쓰셨네요. 네. 오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시면 열과성의를 다해서 이것도 아주 전 국민 하겠습니다. 관심사. 네. 그죠? 예. 이게 전 국민의 관심사예요? 국민연금. 아 맞구나. 그렇죠. 전 국민 국민연금. 예.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막으려는 그때 이제 노동자 동지들과 같이 우리 연대 투쟁을 그때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또 이제 보도 자료를 내 가지고 그 사서원은 폐지를 하고 공공돌봄 강화위원회 를 설치하겠다. 사서원이 했던 기능들 중에 꼭 해야 되는 기능들은 어떻게 좀 돌봄 공백이 안 생기게 이렇게 또 좋은 말로 또 포장해가지고 보도자료 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공 영역의 사회서비스 공급 방식을 책임졌던 사회서비스원 조례가 폐지된 이 일도 전 국민이 굉장히 관련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매우 깊숙하게.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초저출생 문제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내년부터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어서요. 그것을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해요. 20% 넘으면 초고령 사회예요? 네. 저는 아직 내년에는 65세 안 될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초저출생하고 초고령 사회가 딱 붙어버리는 시기가 내년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딱 뭐가 먼저 걱정이 혹시 되시는 게 있나요? 늙은 사람은 많고 이제 다시 나와서 생산을 할 사람은 역삼각형으로 인구가 나랑 똑같이 생각했네. 인구가 역삼각형 된다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가 요렇게 넘어가겠네. 이 인구 구조가 바뀌는 문제를 두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이 노인들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누가 이걸 부양할 것이냐, 이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 이제 이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극단적으로 추계한 걸 보면 2070년이 되면 그 15세부터 64세까지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 비율하고 65세부터 그 이후도 이제 노인 세대 비율이 거의 1대1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세 미만 유소년의 비율이 7%대예요. 전체 인구 중에. 지금처럼 만약에 아이를 안 낳는 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퀘스천 마크 자체는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로 바꿔야 되는 질문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 같은 경우는 이걸 돈으로만 봅니다. 돈으로만 봐요. 오로지 돈으로만 봐서 국가 재정이 이 모든 비용을 부양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추가될 모든 비용에 대해서 국민들 니들 각자 알아서 해라는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국가 재정을 이제 쪼이겠다는 거죠. 아, 국가 재정은 쪼인다. 쪼인다. 그러면 왜냐하면 앞으로 그 고령화가 더 심화되면 쓸 돈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를 대비해서 우리는 이제 허투루 안 쓰겠다. 한편으로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사회는 누군가 노인을 돌봐야 되고 누군가 아이를 돌봐야 되고 누군가 장애가 있는 시민들을 돌봐야 돼요. 이제까지 해온 방식은 최저임금 수준만 보상을 하면서 각종 돌봄 노동자들이 일반 시장에서 장애 활동 지원 같은 경우만 사실은 그래도 나름 비영리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돌봄은 다 지금 영리로 다 돼 있거든요. 그 개인 업자가 설치해 놓은 그런 각종 기관에서 고용 계약을 맺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제 파견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제기됐던 문제가 계속 뭐냐면 공공성이 너무 약하고 서비스 질이 좋지 않고 이용자의 권리도 뭐 사실은 그러면 약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그럼 이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업자들이 하던 거, 개인이 설치하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지자체나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많이 만들어서 시장 질서를 바꿔 나가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기존 업자들이나 그 돈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로 마음을 못 먹었어요. 지난 정부도. 그래서 타협과 타협 끝에 설치하는 게 이제 사회서비스원. 이었고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회 같은 의원들이 아주 무도하게 이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을 지들 멋대로 통과를 시켜서 이제 이 지경이 난 거고요. 오히려 초고령 사회가 심화될수록 아무도 돌보지 않는 노인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거를 시장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시장은 이윤을 남기는 일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는 일만 할 것이고 이윤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대다수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두국민 전략이라고 신자유주의 때 한참 했던 게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서비스 주고 돈 없는 국민들은 그냥 바닥으로 꼴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자꾸 재정 고갈이니 재정을 아껴야 된다는 이런 소리 하는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불 능력이 없는 시민들의 돌봄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국가는 별로 관심 안 둘게. 준비해 알아서 각자. 저는 그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인풋하고 있는 비용이나 미래적으로 인풋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 여력이 없는 나라냐? 있어요. 충분히 있는 나라입니다. 있어요? 그럼요. 없다던데. 왜요? 거기 왜 믿는 척하세요? 단적으로 그냥 아주 단적으로 뭐 그 우리나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제적으로 국가 간 사회복지 정도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하냐 뭐 이런 거 비교할 때 한 사회가 생산한 총 생산이라고 얘기되는 GDP 대비 국가가 공공 사회복지 지출을 몇 프로 하느냐? OECD 평균은 20%대예요. 한국이 10% 미만이었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지나면서 10%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12%까지 갔는데 이제 맹점은 뭐냐면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이 결국은 사회보험 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 OECD 평균에는 우리는 절반 조금 넘은 거예요. 평균 절반 조금. 이 부분에서 조세로 하는 부분은 사실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경제력 평가할 때 우리 지금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OECD 10위 내외예요. 사회복지비 지출할 때만 꼴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여력 충분히 아직 있고 초저출산 문제를 앞으로 10년 빠르면 10년 늦어도 20년 안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그러면 정말 대안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무언 짓을 해도 왜냐하면 사회가 살고 싶은 나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회는.
공공 돌봄의 대표적인 게 노인 돌봄, 그다음에 장애 활동 지원, 그다음에 어린이 영유아 쭉 그 맥락 속에 이제 지금 있는 건데 그나마도 지금 사사원마저도 폐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지금까지.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뭐 말은 맨 처음부터 시작할 때 무슨 자기네는 약자 복지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곰곰이 이렇게 지난 2년을 보면, 그러니까 이 정부는 뭐를 선언하면 그거는 안 지키겠다는 것 같아요. 예. 안 지킬 거 선언하는 안 거야? 지킬 걸 선언하는 거죠. 약자 복지? 약자를 괴롭힐 게 복지였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5월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 이런 거 하죠. 사회보장위원회 안에서 작년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비전 그러면서 사회 서비스 고도화 뭐 이런 발표할 때 그럴 때 나왔던 용어. 예. 그렇구나. 아니 용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맞아요. 고도화 막 이런 언어도 어렵고. 그래요. 그런 어려운 말. 사회보장 전략회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 산업화. 네. 뭐 되게 어렵네. 민간주도 사회서비스 확대, 복지체계 통폐합. 네. 복지를 고도화한다? 그러니까 고도화는 보통 산업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경제성장 뭐 이럴 때.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나 산업에 쓰는 말이고 복지에서는 사실 뭐 고도화한다 이런 말을 할 때 그게 뭔지가 잡히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럼 이제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사회 서비스는 한국에서 산업이구나. 복지가 아니구나. 첫 번째. 자, 그럼 고도화한다는 정부의 그 발표에서 핵심으로 봐야 될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제까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제공됐던 서비스를 중산층에 있는 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 바우처를 넓히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당신들이 돈 내고 쓰세요. 그걸 고도화라고 표현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서비스가 좀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드는 방식은 투자를 통해서 질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영세 사업장은 정리해서 조금 큰 사업장에 통폐합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보면은 그 장기요양 쪽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은 이제 최근에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대기업이 없었어요. 대기업이 막 홍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KB손해보험이 서초구 우면동 전원마을 인근에 도심형 요양시설을 엽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단가가 대기업들도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이제 견적이 나오면서 이게 맞물린 거죠. 그래서 영세하고 중소한 데는 이제 점점 폐업 처리를 그러니까 이쪽으로 흡수되게끔 정책을 몰아가는 걸 이제 서비스 고도화란 이름으로 간 거고 더 적극적 시장화 정책을 고도화란 이름으로 한 거죠. 그래서 뭐 KB 뭐 금융인가 어딘가도 고급진 실버타운 같은 거기를 기본은 이제 장기 요양이 받는 그 요양급여 플러스 개인이 내는 어떤 높은 비용 그래서 굉장히 고급진 상품들을 계속 내놓는. 근데 고급지지 않아요. 자기들 표현으로. 거기는 고급 왜냐하면 수준이 고시원보다 조금 괜찮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고시원보다 조금 괜찮은 형태인데 왜냐하면 장기요양 제도에서 한 달에 시설로 지급되는 1등급일 때 시설로 지급되는 총액 자체가 2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 부담금을 그러면 낼 수 있는 비율이 보통 이제 본인 부담금에서 들어가는 항목이 뭐냐면 식대를 왜 본인 부담금으로 하게 됐냐면 우리나라는 장기요양 시장을 만들면서도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자를 설계하지 않았고 다 민간한테 영리를 추구한 민간한테 떠넘기면서 민간들끼리 경쟁을 시켜야 서비스 질이 좋아진다. 그럼 경쟁은 뭐를 시킬 거냐? 우리 시설이 음식 잘 드려요. 우리 시설이 간식 더 잘 드려요. 뭐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러니까 비급여로 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용이나 식사나 뭐 이런 침실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는 비급여로 들어가는데 이 비급여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뭐냐면 그 서비스를 받는 노인분이 자산이 있거나 연금이 있으면 비급여 총액이 100만 원 이상이어도 이 감당 가능하지만
만약에 자녀들이 그 비용을 대야 될 경우는 그거는 사실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걸 높일 수가 없어요. 정말 그냥 일반 실버타운은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고요. 이미 있으신 노인들은 거기서 장기요양이 뭐고 다 해결하시는 거고, KB에서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중산층 노인을 타겟으로 한 장기요양 시설인 거죠. 그래서 한 450 정도 든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내야 될 게 한 뭐 200에서 250 정도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평균가고 약간 더 싼 방도 있을 거고 그럴 거라고. 우리가 활동지원 서비스가 2005년도에 시범 사업을 하는데 15억을 가지고 10개 지역이 1억 5천을 줬어요. 그것도 6개월. 근데 그게 유시민 정부란다. 유시민이 복지부 장관 때. 그 이름 잘 얘기하셨어요. 그 할 말 많죠. 너무 많아요. 많죠. 이제 처음 설계할 때 공공성보다는 민간 주도라는 어떤 지금의 윤석열보다는 조금 덜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야기 좀 평가해 주시고, 그때 사회 서비스라는 형태로 그때는 돌봄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했고, 우리는 김영삼 정부 때까지 GDP 대비 복지비 지출이 3%가 안 됐었어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복지를. 근데 97년도에 경제 위기 딱 터지고 나서 IMF한테 돈 빌려오면서 IMF가 요구한 구조조정안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거가 오늘날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 축이 됐고, 근데 이제 IMF가 너무 웃긴 게 구조조정을 그럼 막 해야 되는데 한국은 사회적 안정망이 너무 없는 거야. 너네 제발 사회적 안정망 좀 만들어. 그래야 다 해고해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용보험이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장되고 이런 구조를 김대중 정부 때 생산적 복지라는 복지국가 레짐으로 처음 만들어요.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복지국가를 출발하면서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철학으로 우리는 출발을 했고, 그러면서 사회 서비스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사회 복지 서비스였어요. 근데 복지를 뗐거든요. 사회 서비스라고 딱 들으면 이게 복지 같으세요? 산업 같으세요? 산업 같죠. 왜 그러냐면 정부의 의지가 담긴 거예요. 사회 서비스를 확장을 하면서, 확장은 맞아요. 근데 정부는 무슨 포커스를 뒀냐면 이게 복지 포커스가 아니라 고용 없는 성장 시기에 일자리 창출하는 제도로 이걸 본 겁니다. 적은 돈을 인풋해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명분이 너무 좋아요. 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높아지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각 가정에서 여성들이 도맡아왔던 돌봄을 이제는 사회가 담당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사회 서비스로 그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는 맨날 국가가 효도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만들어. 국가가 효도한데 국가 무슨 효도를 해요? 우리가 돈 내서 하는 제도인데. 그래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그러면 어떤 일자리가 창출됐느냐?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사, 요양보호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도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맞죠. 돌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산업보다도 진짜 파괴력 있게 양은 아주 늘어났어요. 근데 제가 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발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어 사회 서비스 요 항목이 그때 시범사업 끝나고 나서 정식으로 출발한 게 2007년, 장기요양 2008년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지금 거의 10년 넘게 15년 이렇게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돌봄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상 받는 노동자들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거예요. 돌봄 노동자들한테.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로 남게 돼요. 60대 이상이 압도적입니다. 그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60대 이상이면 이제 자기 노년을 준비하셔야 될 분들이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이 아주 빈약하니까 일자리 찾아 나가셔서 최저임금 그냥 딱 그 정도 받으시면서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하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사회 서비스에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돌봄이잖아요. 이 돌봄이 받는 분, 제공하시는 분들이 누구의 헌신과 희생 이런 거 없이 양쪽의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끔 사회에서 그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이거를 권리 중심이 아니라
돈 되는 사람 사서 쓰세요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활동 지원 서비스 받는 분들이 형식은 어쨌든 바우처 긁는 형식인데 바우처라고 대명사처럼 얘기되는 이 바우처라는 용어 안에 뭐가 문제인지를 아실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어가지고 그 우리나라가 사회 서비스 도입하면서 사회 서비스를 시장 방식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수단이 바우처를 생각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면 확장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느냐? 이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됐냐면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관이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재정을 받아요. 받은 재정을 갖고 복지관이 설계한 서비스들을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오셔서 받는 식으로 제공을 했었어요. 제가 서비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전에. 그런데 이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 방식이라고 규정을 해요. 공급자 중심 방식은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탑다운 방식이라고 위에서 내려 꽂는 방식이라서 이거는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몰아내죠. 그런데 이거는 사회복지 일만 알고 이는 모르는 게 각 사회복지 기관이 우선적으로 모두 다 하는 게 뭐였냐면 욕구조사합니다. 어떤 서비스 필요하세요? 그 이용자분들 오시면 일단 욕구 측정부터 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사회복지에. 그런데 예산을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게 싫었던 거예요, 정부는. 자, 그러면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서비스 지원하는 방식 말고 바우처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건 수요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수요자한테 돈을 주자는 거죠.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이제 본인 부담금을 먼저 내야지만 형성이 됩니다, 바우처가. 그래서 금융기관 다 들어와서 수수료 받으면서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시장에서 공급기관 형성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용자 많이 확보하면 우리한테 긁히는 바우처 많아지니까 수입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입에 대한 경쟁이 이제 벌어지고 이용자 확보 경쟁이 벌어지는데 경쟁 유발을 통해 서비스 질이 좋아질 거라는 아주 환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왜 제가 환상이라고 얘기하냐면 단가 결정은 복지부가 해요. 그해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당 단가 얼마, 노인 돌봄 서비스 시간당 단가 얼마, 이거는 이미 복지부가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A 기관, B 기관이 어차피 1시간 제공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수입은 똑같아요. 뭐하러 좋은 서비스를 줘요?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용자 확보에만 열을 올려서 자, 저희한테 계약을 하시면 본인 부담금 저희가 대신 제공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부정한 경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그렇다고 그게 업자들이 자기가 돈 먹을 거를 피해 보면서 하진 않죠. 그럼 결국 뭐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노동자에게 돌아갈 일정 부분이 결국 슈킹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회복지 영역 안에 있는 공급자들은 다 비영리일 것이라고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이제는 장사한다고 다 생각하세요들. 이제는 시민들도 장사한다. 그 바우처가 결국은 이제 그걸 바꿔낸 거예요. 시민들의 이걸 복지권, 시민권으로 인식시킨 게 아니라 이걸 상품권으로 생각하게 하잖아요. 시민들이 이용자로서 소비자 의식을 갖잖아요. 복지부가 그걸 권장해서 소비자 의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소비자주의. 뭐 그렇게 소비자 의식이 대단하고 좋은 거라고 소비자 의식을 갖냐. 이게 시민연대로 하는 우리의 복지적 권리인데 그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과 같이 천박한 데에서 복지를 가져온 사람들이 한쪽의 면만 갖고 호도한 거죠. 그래서 대안이 뭡니까? 이제 사회 서비스의 공급 방식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어떤 공급 방식에 대한 대안인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사회 서비스 시장화 막 갈 때는 국가가 다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는 무능력해요. 제가 볼 때는.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안에서 영리 활동하는 모든 사업자들을 다 빼야 된다고 봅니다. 영리 사업자를 뺐다라는 거는 비영리 단체 중심으로 비영리 지역사회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영리를 목적에 두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해낼 수 있는 조직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그들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된다. 지금 모든 서비스가 다 흩어져 있잖아요. 사회 서비스가 들어올 때 지역사회 안에 정말 필요했던 건 뭐냐면 맨 처음부터 케이스 매니지먼트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분의 어떤 욕구가 발생하신 분들의 어떤 욕구가 필요한 거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다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한테 필요한 서비스는 어떤 거고 여기서 공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근데 공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게 제한이 된다면 그러면 뭐 사적인 자원 뭘 끌어올 수 있느냐 이런 전체적인 진단과 플랜을 세워줄 수 있는 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 진단을 누가 할 것이냐도 너무 중요하지만 종합적으로 그 사실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누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누구는 뭐 다 목적이 다른데 공급 구조는 하나도 바뀌는 거 없이 공급 구조 재편 하나도 없이 뭐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10년, 20년 안에 현실은 초고령 사회를 이겨가야 돼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제한된 자원을 갖고 이윤이라는 걸 배제시킨 상태에서 가능한 한 이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돌봄 받으시는 분들의 양쪽의 권리가 서로 침해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이게 원활하게 융화될 수 있는 구조를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 자체를 영리를 배제한 상태 그리고 저는 이게 다 돈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국가재정 지원이 반드시 전제로 돼야 되지만 돈이 아닌 부분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봐요. 다 돈으로 감당이 불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역사회, 각 지역사회가 어쨌든 커뮤니티 케어든 뭐 통합 돌봄이 됐든 뭐가 됐든 이름 뭐로 짓든 지역사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서 사회화된 돌봄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조직을 기존의 개인 업자나 돈 벌려고 들어간 사람들 자리를 이제 다른 식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거죠. 약간 제가 한쪽으로는 마음이 조급한 게 이제 10년, 멀리 20년 안에 이 사회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저는 되게 가망을 찾기가 어렵겠다. 더 한국에서 사람의 가치는 더 떨어질 것이고 굉장히 좀 뭔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좀 절박함이 요즘에 좀 생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저출산, 초고령화에 대한 이 시대를 열어가는 이런 대담이 돼서 참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장현 TV 전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